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30년, 40년 이 고성장 시대,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는 고성장 시대를 지나서 지금 저성장 결핍의 시대,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 이 고령화 시대에는 또 이 100세 시대에는 이 자산관리 방법도 고성장 시대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입니다만은 이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그 환율이라고 그러는데 PPP 환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환율로 계산한 주요국의 가계자산, 순가계자산을 계산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3만 8천 달러로 6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놀란 게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일본이 46만 8천 달러라는 겁니다. 이 프랑스,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이 우리보다 아닙니다. 이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순자산이 많다. 부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게 한국은행 발표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이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20%가 금융자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3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이 7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자산 구조가 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재산 이꼴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그러면 나라는 미치겠지만은. 그런데 혹시 이웃나라 일본처럼 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 땅값만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한 땅이 약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섬으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열도라고 그러죠. 일본 열도, 일본 전체의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 일본 땅 넓이의 4분의 1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고 또 일본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은요, 남한 땅을 다 판 돈이 일본 땅을 다 판 돈의 4분의 3이라는 겁니다.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요, 서로 맞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은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남한 땅이 일본 땅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일본도 제가 1980년대 일본의 버블 경기일 때 일본 동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일본도 땅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일본 동경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송두리째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사는가. 그렇게 비쌌습니다. 그때는 그러기 때문에 일본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60%, 지금 우리나라나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다음부터 계속 떨어져 가지고 일본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30% 정도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약간 올라서 38%인데요. 아직도 30%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떨어져서
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줄어든 이유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이 60%였던 거가 30%대로 떨어진 이유가 뭔가? 첫째는요,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그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가격이 하락하니까.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만은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요,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다.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이 있다. 그러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얼마든지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까?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냥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딴 데 투자하든지 활용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 2, 3년 우리나라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려만 준다면 눈 감고 집 사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1980년대 이 일본이 버블 경기일 때입니다. 제가 동경에서 근무할 때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그게 신분의 상징입니다. 그 일본도 80년대 제가 버블 경기 때 동경에서 근무할 때는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져 노인만 많아지고 젊은 애들은 줄어들어 경기는 또 나빠져.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바뀐 겁니다.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집을 나중에 사게 되니까 집값을 올렸습니다.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요,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가 인구 대비로 보면 아마 우리나라가 일본의 2배 정도 규모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중에 이 베이비붐 세대의 그 영향력이 2배 정도 크다고 봐도 된 겁니다. 다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도시화입니다.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린 겁니다.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요, 관내에 이 괜찮은 집이 비어있다. 그러면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겁니다. 여기 와서 살면 집세도 안 받고 공짜로 살게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도시 청년들이 그런 대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몇 %인가? 도시화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의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은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1등입니다. 91%. 대개 나라들이요, 도시화율이 90%가 되면 멈춘답니다. 우리나라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또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선진국에서는 내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집이나 가게를 하나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냅니다.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작년, 재작년에 그 세입자들이 얼마나 이 집주인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소송해야 되고 골치가 아프니까요, 실물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금융자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간접 투자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나라들이 금융자산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인가 보지? 아닙니다. 금년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건 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을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바꿀 게 몇 가지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집을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되 알아둬야 할 게 뭐냐? 이 땅도 앞으로는 국제화된 시대에는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는, 해올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릅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날 영국 정부에서 밀 수입의 자유화,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마음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또 그런 경험을 끝냈습니다. 여기요, 일본 전국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에요, 1982년 연초를 100으로 봤을 때 291까지 올랐습니다. 지수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전입니다. 1970년대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그때 일본에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나중에 로키드 사건으로 총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습니다.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의 행복도시, 혁신도시 땅값 올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오른 데서 버블 경기로 또 더 올라. 그래서 1991년이 일본 땅값이 피크일 때입니다. 어느 정도 비쌌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 동경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지오다쿠, 이 구 하나만 그때 시세로 팔게 되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다 살 수 있다고, 그런 정도로 비쌉니다. 그리고 일본 동경 땅을 다 팔면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땅값이 비쌌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291까지 올랐던 거가 지금 100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올랐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 앞으로 뭐 관광객이 오게 되면 좀 더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땅값이 떨어지는가?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집니다.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집니다.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싸게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지금 꼬시고 있는 줄 아시죠?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중국으로 갔다? 가지 말을 법 없습니다.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베트남에는 삼성전자 그 현지 공장에 베트남 고졸 여직원이 베트남 그 직원이, 현지 직원이 24,000명 정도 있답니다. 거기 베트남의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50달러.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700달러. 10배가 넘습니다.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제가 울산에 갈 때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한테 그럽니다. 너무 세게 데모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산을 떠나버리면 당신들은 거지되거든. 첫째, 직장을 잃죠. 둘째, 막말로요,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합니다. 그래서요,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려 모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이 집입니다. 이게 우리가 회사를 퇴직하고 노후에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거를 잘 생각해보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요,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됩니다.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설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애들하고 같이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합니다.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 다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거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나라는 이 100살 이상 된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백세인. 지금 우리나라에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신 줄 아십니까? 그동안에는요, 백세인 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어려웠는데 돌아가셨는데 이 사망신고 안 된 분들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정리가 돼가지고 작년에요, 우리나라 100살 이상 백세인이 8,000명 정도 계시는 걸로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8,000명이 넘는 그 백세인, 그분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세인의 절반 정도는 요양병원에 계신답니다. 안 가실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돈네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근데 지금 큰 집이 골치 아프잖아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 명,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 중에서요, 이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는 가족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수가, 그 비율이 2020년에는 60%로 늘어났습니다.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일본도 오래전에 60%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요, 돈 많은 사람들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닙니다. 벌써 몇 년 된 얘기입니다만은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습니다. 어느 도에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 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발표가 없어서 그렇지 비슷한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식들하고도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지요. 근데 30중 40중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자주 옵니까? 제가 얼마 전에는요,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한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둘째, 저층해야 됩니다.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그런데요,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이미 고층이 되어 있으면 위치는 아무리 좋더라도 이게 재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단지가 수로화돼 가고 있고 그 근처에 땅값이 떨어집니다. 그 단지 때 애물단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그 아파트의 슬럼한 문제를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은 일본 전체 주택수의 6층 아파트 이상 아파트의 비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지방도시 가면 아파트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수 중에서 아파트의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63%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도시 가면서 벌판에 이 고층 아파트 서 있는 거 보면은, 야, 10년 후, 2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붙이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요,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슬슬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판교의 타운하우스라고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9년에 입주한 곳입니다. 근데 그 타운하우스를 지을 때에 설계를요,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이분이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의 주택 사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랑방이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 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우리 지금 아파트 앞쪽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 집 많잖아요. 고령화 시대의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분이요, 그 주택의 이 사방 현관을 유리로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 밖에서 보이는 거죠. 밀실에 익숙한 사람들이 너무나 어색한 겁니다. 저 처음에는요, 분양의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런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10년을 살아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그래서 10년 만에 야마모토 그 건축가 설계사를 초청해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여기 소개한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데요,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요, 25년 동안에 가구 수가 980만 가구가 늘었고요, 주택은 1210만 가구를 지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공급 과잉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만 보면요, 225만 가구가 늘었는데 집은 124만 가구밖에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저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면요, 이 서울에 이렇게 가구 수가 이렇게 늘어났을까?
우선 일자리가 서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몰려옵니다. 그리고요, 고령화 시대가 되면 다들 이 교회로 빠져나가서 넓은 데서 유유자적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다들 일본 노인도, 동경의 노인도, 서울의 노인도 역세권에 조그만 데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은 고령화 시대가 되면 교유의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시내로 몰려드는 겁니다. 노인들까지도. 그리고요, 지방의 집값은 별로 오르지 않고 서울만 오르니까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그러죠. 지방에서는 세를 살고 서울에서는 집을 사고. 그래서 이렇게 서울의 가구 수는 늘었는데 집은 절반밖에 안 졌기 때문에 그 난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여기 미래셋 은퇴연구소에서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집은 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젊은 세대지요. 그 젊은 분들이 얼마나 앞으로 늘어날 건가를 예측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난 2000년에서 2020년까지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130만 가구가 또 준답니다. 집을 늘려가는 거는 40, 50대 애들이 생기면서.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는 40, 50대가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네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또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노인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누가 집을 살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1, 2인 가구는 68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20년 동안에 380만 가구가 또 는답니다. 근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도 170만 가구가 또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기 보여드린 이 표가 앞으로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구나. 아닙니다. 저는 금년 내년 단기 전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집을 사십시오, 파십시오 이런 말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라는 건가? 이 살 때 사고 팔 때 팔더라도 투자의 원칙만은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은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이게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리란 말이지 뭘로?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이 수많은 금융상품 중에서 어떤 금융상품으로 비중을 높이라는 거야?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졸업을 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건 다 압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축의 뜻이 뭐냐?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합니다.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귀찮으시면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주식이나 펀드처럼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요거라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돈으로 예금을, 저축을 해야 되는가?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눈 감고 예금 아니면 비싼 상품에 넣어야 됩니다. 6개월 후에 딸 시집을 보내려고 혼수자금을 5천만 원 정도 마련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살살 오르니까 누가 오더니요, 시집 보내려면 6개월이나 남았는데 그 사이에 주가도 오르는데 주식에 좀 튀겨서 시집 보내면 어때요? 그 말 듣고 튀기려고 넣었다가는 딸 시집 못 보냅니다. 그건 아깝더라도 눈 딱 감고 예금 아니면 그 비싼 상품에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게 저축상품입니다. 그러면요, 투자에서는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거는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습니다.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이게 투자 상품입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변액보험, 변액연금 둔 분이 아마 몇 분 계실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이게요, 변액보험, 변액연금이 이름은 보험연금인데요, 앞에 변액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은 운용되는 결과에 따라서 많이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하고 바뀐다는 겁니다. 펀드 투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거를 모르고 가입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험회사 영업하는 분이 이거 좋은 상품이다, 그래서 그냥 살 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할 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빚 얻어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금을 장시간 시장에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고 장기 투자라는 거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이 원칙을 읽어보면요, 지난 2, 3년 동안에 우리나라 동학개미 투자자분들이 했던 거와 꼭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재작년에요,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의,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였답니다. 회전율이라는 게 뭐냐?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는가? 이게 회전율입니다. 1번에 한 번 샀다 팔면 회전율이 100%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1년의 회전율이 얼마냐면 30 내지 40%입니다. 1년에 한 바퀴도 안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작년에 20세 남성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였다는 건 뭐냐? 1년에 사고 팔고를 68회전, 거의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렇게 사고 팔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첫째, 꿈에도 나타날 겁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그 생각할 겁니다. 잘못하면 회사 잘립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빈번하게 단타 매매를 해가지고 어쩌다 한번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계속 성공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투자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매일 날만 새면 온갖 유튜브에서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분들은 거기에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보통 사람은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로 날린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주가 어떻게 되냐고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답니다. 모르니까. 아니, 그 도사도 모르는 걸 보통 사람이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그러면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라면 예측이 아니면 무슨 공부를 하란 말이야?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제가 오늘 1시간 고함 드리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법. 이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고 자기 장사만 하는 전문가 만나면 안 됩니다.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의 상담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칙을 지켜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투자자 자신도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또 하나는 뭐냐? 이 리스크, RISK, 이 리스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언론에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리스크라고 합니다. 왜냐? 지난 10몇 년 동안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10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때는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입니다. 입에 위험을 달고 다닙니다.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 놈 오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냥 리스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 위험의 정확한 영어. 저 제일 뒤에 있죠? 중학교 때 배웠죠?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이게 위험입니다.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이게 전 번역이에요.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 근데 위험은 잘못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절반만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냥 리스크라고 저는 번역합니다. 그러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은행에 갔다 예금만 해도요,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넘게 줬습니다. 그리고요,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해도 평생 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불확실성, 리스크를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공무원이 안전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알 수 없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은. 해외 예를 보면요, 국민들이 화가 나죠? 그러면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행정개혁위원장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칼 휘둘러요. 지난 5년 동안에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13만 명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인구가 2.4배나 되는 일본의 공무원보다 더 많다는 어느 통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국민들이 화가 나면 무슨 희생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을 합니까? 금전에 서울에 교대 졸업하신 분이 355명인데 발령받은 사람은 112명? 교대 들어갈 때는 평생 보장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애들이 없어.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안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요, 우리나라에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용기를 갖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기를 갖고 도전해야 하는데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라고? 그 지혜를 가르쳐 줘야지. 저는요, 주식 투자했다는 리스크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좋은 종목 고르는 노력도 해야 되고 시세 예측도 하시는 건 좋습니다. 다만 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 리스크가 뭐냐면 시장 리스크입니다. 마켓 리스크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우량 종목, 저평가된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작년 초에 코로나 사태처럼 그 후에 주가가 박살났죠? 그거 알았습니까? 미리? 9.11 테러 사태로 주가가 박살났대. 그거 아셨습니까? 미리? 이건 우크라이나. 이거 미리 아셨습니까? 가끔씩 불측의 사태가 나타납니다. 그게 언제 나타날지,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식이 우량 주식, 저평가된 주식이라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상황이 언젠가는 지나가고 나면 다시 제값을 받을 수 있다.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장기 투자 얘기만 하면 짜증들 내십니다. 바빠 죽겠는데 올라요, 떨어져요. 그 얘기만 하세요. 그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니까요.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는 장기 투자로 방어하는 거다. 그 다음에요, 아무리 시장 전체 주가가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 이건 안 오릅니다. 그래서 그걸 개별 종목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량 종목, 좋은 종목을 고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 방문도 하고 전문가 도움도 받고 노력은 하는데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한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서요, 석유 주식과 항공 주식을 같이 삽니다. 그러면 석유 값이 오르면은 항공 운항 비용이 비싸지니까 항공주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석유 값이 올랐으니까 석유주는 오릅니다. 그런 식으로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포트폴리오를 짜서 분산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하는 방법은요, 종목을 그런 식으로 석유주, 항공주에 분산하는 것처럼 종목 분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크기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이 공격적인 상품, 채권형 펀드나 CMA처럼 안정적인 상품, 이거의 비율을 또 정하셔야 됩니다. 나이 많고 퇴직을 하신 분들은 안정적인 상품의 비중을 높이 하셔야 됩니다. 젊은 세대는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공격적인 상품의 비중을 높여도 됩니다. 그런 분산을 하라는 겁니다. 종목 분산, 리스크 크기별 분산, 그리고 이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적금 붙듯이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 이거를 시간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종목 분산, 그 다음에 리스크 크기별 분산, 그 다음에 시간 분산, 이런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이 리스크를 방어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끔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내가 5천만 원 있다, 또는 1억 있다, 그러면요, 그거를 용도별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용도별로 나눠서 가냐? 저는 이 세 개의 주머니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생각해낸 얘기 아닙니다. 제가 2000년 초에요, 어느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회사에 티모시 메카시라고 하는 미국인 전문가가 저희 회사의 어드바이저,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큰 운용회사, 증권회사의 이 CEO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사남매를 키워야 되니까 재산이 제법 있었는데 그 재산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식 투자 샀다 팔았다, 채권 샀다 팔았다 하다가 돈을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고학을 해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자기 형제들도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성인이 돼가지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왜 실패를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단기 매매, 샀다 팔았다 그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주식을 좀 샀는데 약간 떨어지니까 놀라서 팔아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놀래가지고 그 근처는 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평생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 대학을 졸업해서 금융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우리 어머니가 실패했던 것 같은 실패를 반복하시지 않으려면은 여러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도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용도별로 3개의 주머니에 나눠서 관리하세요.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시작을 했답니다.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해줘서 제가 그때부터 이 3개의 주머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머니가 뭐냐면요, 생계형 주머니입니다. 6개월 이내에 쓸 돈, 먹고 살 거, 애들 학비 줄 거, 이거는요 언제든 넣었다 뺐다 꺼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금과 같은 저축 상품에 넣어 놔야 된다. 이거는 또 필수 주머니입니다. 어느 집이나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주머니, 저축 주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수로 있어야 될 주머니가 뭐냐면 제일 오른쪽에 자산 형성 주머니입니다. 이거는 뭐냐, 주로 노후를 목적으로, 뭐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은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노후 자금을 모아가는 주머니입니다. 여기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리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가면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자산 형성 주머니의 이 방법이 뭐가 있냐면,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퇴직연금 중에서도 회사가 책임져주는 DB형이 아니라 DC형, 투자형 퇴직연금입니다. 앞으로는 그게 주류가 될 겁니다. 그 투자형 퇴직연금을 이 자산 형성 주머니에 매달, 이 퇴직연금은 20년, 30년 이 장기로 펀드에 적립식 투자하는 주머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자산 형성 주머니입니다. 그게 있어야 노후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하는 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한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왜 투자를 하시죠? 우리나라와 일본의 투자자분들에게 왜 주식 투자하세요? 왜 펀드 투자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상한 표정으로 이 사람이 돌았나? 왜 투자하다니? 돈 벌려고 하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거를 전문가들은 무목적 충동 투자라고 합니다. 돈 벌려고. 근데요, 미국에서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에게 왜 투자하세요? 그러면 60% 이상이 노후 대비로 투자합니다. 그 노인들 대답 아니야? 아니에요. 학교를 갓 졸업하고 막 직장 생활 시작한 사람들도 노후 대비로 투자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 퇴직연금 중에서도 투자형 퇴직연금을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펀드 투자하는 방법,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재산을 운용할 때도 거기서 배운 공부를 활용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그래서 이 주머니도 필수 주머니입니다. 생계형 주머니와 자산 형성 주머니는, 또 투자 주머니라고 하죠. 자산 형성 주머니는, 이 2개 주머니는 필수 주머니입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트레이딩 주머니입니다.
이거는요, 단기 시황 전망에 따라서 오른데? 그러면 샀다가 떨어진대? 그럼 빨리 팔고, 샀다 팔았다 하는 주머니, 그걸 트레이딩 주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트레이딩은 투자가 아니야? 그것도 투자의 한 종류는 종류입니다. 근데 뭐냐면 트레이딩은 단기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건 확률은 50%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 트레이딩 주머니는 이 사람마다 어떤 사람 뭐 하고 싶은 사람 하고, 나는 저거 할 시간에 딴 일 하겠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확률을 50%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좋은 정보를 들어가지고 샀더니 돈을 좀 벌었다. 그럼 폼당했습니다. 근데 정보가 잘못돼가지고 돈을 다 잃었다. 그러면 어떡하냐? 에이, 오락했으니까 됐지 뭐.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라고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트레이딩 주머니는 오락하는 기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금융자산에,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 주머니에는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10% 이내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많아야 20% 이내. 저는 이 트레이딩 주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에 쫓아다닐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제 아내는요, 고수톱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주머니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그럽니다. 이 부부가 화목해야 되니까 트레이딩 주머니는 하고 싶으면 하되 우리 집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10% 이내에서 하세요. 그것만은 꼭 제가 체크합니다. 그 집안이 화목합니다. 그 트레이딩 주머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은 생계형 주머니와 자산 형성 주머니를 생계형 주머니는 대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주머니도 많은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형성 주머니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별로 많지 않다. 이번 동학개미 투자자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에 넣어놓고 있다가 이제 주식투자 같은 건 생각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주가가 올라서 또리 엄마 돈 벌었대, 철이 엄마 돈 벌었대, 그 말 들으면은 아이 나도 돈 좀 벌어야지. 그래서 생계형 주머니, 저축 주머니에 넣어있던 돈을 꺼내가지고 주식을 또는 펀드를 삽니다. 대부분이 꼭지에서 삽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걸 깨먹고 나서는 에이 나쁜 사람들, 앞으로 내가 이제 주식 절대 안 사. 그러고 있다가 또 주가가 올라서 붐이 일게 되면은 절대 안 사다게 되는 사람이 또 주식을 또 사게 됩니다. 그걸 뭐냐? 무목적 충동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트레이딩 주머니는 없어도 되는데 생계형 주머니와 자산 형성 주머니는 필수 주머니로 꼭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노후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적립 투자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적립식 투자의 이 마력,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적립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한 3개월, 4개월 투자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좀 손해보고 나면 기임이 새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에이 그만둬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적립식 투자는 10년, 2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10년 동안 1200만 원을 적립식으로 계속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시작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요, 펀드 가격이 10,000원, 시작할 때는 10,000원이었는데 5년 동안 떨어져서 5년 후에 2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펀드 가격이.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이에 멈춰버립니다. 김이 새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5년 후부터 반등을 시작해가지고 5년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10년 후에는 다시 원래 시작했던 가격 10,00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요, 어떤 달에는 펀드 하나를 10,000원에 삽니다. 어떤 달에는 7,000원에 삽니다. 어떤 달에는 2,000원에 삽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사갔습니다. 10년 동안에 원금이 1,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펀드를 산 수량은 한 주도 사고 2,000원일 때는 5주도 사고 그렇게 샀겠죠. 그러면 10년 후에 원금 1,200만 원이 평가액이 얼마가 됐을까?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면요. 10,000원에 시작해서 다시 10,000원으로 돌아왔으니까 1,200만 원 원금 근처에 있겠지, 평가액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닙니다. 10년 후의 평가액은 2,410만 원입니다. 2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0,000원일 때는 펀드를 한 주 샀지만은 2,000원으로 떠질 때는 5주를 산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만이라도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적립 투자의 마력, 매직 파워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자산 형성 주머니를 운용하실 때는 이 적립 투자의 매직 파워, 마력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2년, 3년 해가지고 목돈을 5천만 원 마련했다. 또는 1억을 마련했다. 그러면요, 그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공격적인 상품만 100%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가가 확 떨어져 버리면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금액이 큰 목돈이 되면은 분산해야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포트폴리오를 짜서 분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트폴리오의 뜻이 뭐냐면요, 서류를 띄우는 홀더, 금융자산을 넣는 바구니, 그 다음에 보유 금융자산 일람표,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1억 있다? 당신 말대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분산해야 되겠는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는 거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짜야 합니다. 형편이 뭔데? 첫째가 나이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분이요, 100%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주가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20, 30대는 앞으로 장기 동안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7, 80%를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갖고 있어도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그 공격적인 비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재산 상태.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요,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근데 돈이 없는 분들은 예금 같은 안전한 상품에 넣어놓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부자들은 예금하고요, 돈이 없는 분들은 2판 4판으로 그냥 공격적인 데 걸어놓는 겁니다.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투자 성향. 주가가 약간 떨어져도 놀라지 않는 사람, 조금만 떨어지면 가슴이 덜덜덜 떨리는 사람, 다르죠. 마음이 약한 사람은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용 목표. 이게 노후 자금이냐, 결혼 자금이냐, 주택 살 돈이냐, 그리고 운용 기간. 5년 후에 찾을 거냐, 10년 후에 찾을 거냐. 5년 후에 찾는 것보다 10년 후에 찾는 거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기간이 기니까.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숫자로 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제대로 된 금융자산에 가게 되면은 이 형편을 물어보는 설문지를 줍니다. 그 설문지에 대답을 하게 되면요, 그에 맞게 이 점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그쪽 그 담당자가 얘기해 줍니다. 아, 손님은 점수가 몇 점 나왔고요, 또 나이도 많으시니까 보수적으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비중은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비용을 높여야 되겠군요. 손님은 지금 몇 점 나왔는데 젊으시고 그러니까 공격적인 상품의 비중을 좀 높여도 되겠군요. 이렇게 비율을 짜줍니다. 그게 귀찮으시면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뺍니다. 자세히 뺄 필요는 없습니다.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대다. 100에서 50을 빼면 50이 남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50%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공격적인 넣으시고, 나머지 50%는 채권형이나 CMA 예금 같은 이 안정적인 상품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비중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짜가지고 1억을 갈려서 투자를 해놓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러면 이제 끝나? 돈만 버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기간을 정합니다. 저는 6개월에 한 번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은 6개월에 한 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억에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5대, 예를 들어서 채권형원대 4대, 그 다음에 예금이나 CMA에 1,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6개월 동안은 보지도 말고 자기 일 열심히 했습니다. 돈이 한 100만 원쯤 생기면은 또 그 비율로 쪼개서 넣어놓고, 그리고 6개월 후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봤더니 그 사이에 6개월 동안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채권형이나 CMA 같은 경우는 올라도 조금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65%로 늘어났다. 그럼 어떡하냐? 65%로 늘어난 주식형 펀드 중에서 늘어난 부분 15%만 팔아가지고 채권형 CMA로 옮깁니다. 다시 원래 비율 50대, 40대, 10으로 돌려놓습니다. 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 같아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떨어지도 않고 주가가 계속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팔았네,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50대인 나에게는 100에서 50 빼면 50 남으니까 공격적인 상품의 비중은 50%가 적정 비중이야. 근데 이게 65%로 늘어났다는 것은 너무나 리스키한 비율이야. 그래서 나한테 맞는 50%로 돌려놓기 위해서 판 거야. 팔고 나서 올라도 마음의 동요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40대, 10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 지났습니다. 아, 이번에는 그 사이에 주가가 확 떨어져가지고 주식형의 비중이 4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채권형이나 CMA는 늘어나거나 줄어도 조금밖에 안 주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채권형 CMA 늘어난 부분만 팔아가지고 주식형으로 옮깁니다. 다시 50대, 40대, 10. 이런 식으로 6개월마다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포트폴리오의 비율에 재조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가 환갑이 넘었습니다.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형편이 바뀐 겁니다. 형편이 바뀌게 되면 기본적인 비율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60이야. 100에서 60에 보면 40 남지. 나는 이제 공격적인 비중을 50에서 40으로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비중을 40%로 하고 대신 채권형을 좀 늘리고 CM을 늘려서 합계 60으로 했어. 이거를 재배분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요, 고수도 배울 때 빨리 배우죠? 이거 한번 금융회사에 가서 실천하게 되면은 한 번만 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돈과 관련되면. 지금 들으시면 그 말 갖고 어려울 것 같지만은 실천하게 되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나는 60대니까 기준 비율이 40대, 60대, 10이야. 이걸 비중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늘어난 건 줄이고 줄어든 건 늘리고 이렇게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균보다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다. 이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종목은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종목을 고를 때 체크하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월급 다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요, 금융회사에 가서 나 지금 50만 원어치 이 노후 대비 상품을 사야 되겠는데 어떤 상품을 사면 되겠어요? 이 상담을 받습니다. 그 전문가가 상품을 골라줍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좋은 거죠? 예, 좋은 겁니다. 진짜 좋은 거죠? 예,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럼 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6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 그러면요, 그 담당자가 긴장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거 물어본 사람이 없는데, 좋다고 그러면 그냥 샀는데, 이렇게 체크를 다 하시네? 이 손님 허투루 보면 안 되겠네?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 뭘 물어보냐? 지금 당신이 나한테 사라는 이 상품은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에요.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은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 상품이에요. 그걸 확실히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요, 가공된 상품이 많아가지고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친구가 카톡을 보내주는데 거기 네 이름이 있으니까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봤더니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저 강창입니다. 이번에 이런 대박 상품이 나왔습니다. 사십시오. 누가 제 이름 도용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요, 서울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연루되면 안 되잖아요. 제 친구 말이 그런 식의 카톡이 하루에 한 3통 정도 온대요. 요즘 금융사기꾼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래서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꼭 누가 이 기발한 상품 사라면 조심하셔야 돼요. 기발한 거 조심해야 됩니다.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거나, 물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를 말해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 두 번째는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은 책임져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돼요. 근데 투자상품은 원금도 깨먹으니까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도 간접 투자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이런 것들은요,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200몇십 개 있습니다. 무지개 많습니다. 그 운용회사가 실력이 있는 운용회사인가를 알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액보험,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그 운용사에 맡겨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보험사가 직접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험사의 운용 성적표를 보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확인해보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1명도 없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확인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운영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습니다. 운영회사.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됩니다. 특히 보험상품에 단서조항이 많습니다. 몇 년 이상 가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 근데 그 몇 년 이상 이거 잘 몰랐다가 나중에 서로 다투고 그러죠. 요즘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EL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입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주가지수가 3년 이내에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해주거나 어떻게 40%가 떨어져요? 원금 보장과 똑같아요. 아닙니다. 떨어져서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사셔야 돼요.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사다 팔았다, 주식 사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됩니다.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요,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친구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내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하는 게 좋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됩니다.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그래서 직장인은요, 우량 펀드 사놓고 원칙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5번째,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요,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 ISA, 종합자산관리계좌, 그리고 개인연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세금 혜택도 받고 투자의 원칙을 거기서 배우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입니다. 왜? 그 0.5% 차이만 나도요 5년과 10년 가면요 큰 차이를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그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해야지 그 사람도 긴장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이거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100세 시대 자산관리 이것만은 조심하자. 이런 제목의 강의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